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막 개봉한 신작인 오디세이를 한 잔 말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부터 오디세이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인 만큼 정말 재밌으니까요. 극장 가서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fter years of war. 나는 사람. 이렇게 본다면 현대의 래퍼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배경에 랩이 어울린 게 아니라 랩이 원래 그 시대의 음유시인의 후손이었던 셈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감각은 엔딩 크레딧까지 이어집니다. 엔딩 크레딧에서 흐르는 곡은 트래비스 스콧이 예란송과 제임스 블레이크와 함께 만들었고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문을 가장 현대적인 목소리로 열고 닫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오디세이의 시간 구조를 보면 곱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자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현대 시간대를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칼립소의 섬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는 오디세우스의 일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출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과거,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회상하는 트로이 전쟁과 귀향길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죠. 이러한 비선형적 구조는 논란이 특별히 생각해낸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원작 그 자체가 이러한 비선형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이야기 한복판에서 시작해서 지난 모험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서사시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논란은 이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라틴어로 인 미디아스 레스라고 하는데 일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도중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접었다 폈다 거꾸로 돌렸다 공중전을 시키는 논란의 그러한 특기가 사실은 서사의 가장 오래된 뿌리와 만나는 점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성취가 오디세우스를 어떻게 그렸느냐라고 보는데 논란의 오디세우스는 무용담의 영웅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짊어지고 속죄하고 싶어하는 참전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죠. 그의 판단으로 트로이는 초토화가 됐고요. 자기의 거짓말으로 병사는 죽었고요. 예언을 알리지 않아서 6명의 부하가 잡아먹히기도 했죠. 오디세우스의 지략으로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전쟁에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잔인한 학살과 특히 도시를 함락시킬 때 무고하다고 볼 수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몰살시켰다라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가장 잘 비춰주는 인물이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시논이라는 인물입니다. 시논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베리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나온 단편적인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는 겁쟁이 구혼자인 안티노우스 대신에 전쟁에 참전한 인물이죠. 그때 안티노우스는 시논에게 자기 대신에 참전해준다면 그의 가족과 안위를 책임져 준다고 했지만 안티노우스는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 목마가 진짜로 아테네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듣고 끝까지 그 거짓을 믿은 인물이죠. 시논은 그 목마 안에 아군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아테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라는 말을 전하고 전사하게 되죠. 오디세우스의 거짓에 이용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러한 시논은 오디세우스가 망자의 섬에 다다랐을 때 다시 나타나면서 그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논은 오디세우스를 향해 자기를 속여서 신들의 법, 제우스의 법을 어기게 했다고 오디세우스를 질책하게 되죠. 그리고는 두 가지를 맡깁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름으로 안티노우스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것과 나머지는 자기처럼 죽은 병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서쪽으로 향하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시논이라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 조연 하나가 영웅의 승리 뒤에 깔린 값을 통째로 짊어지고 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전반에서 나타나는 귀향의 시퀀스에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적인 혹은 승리를 전하고 싶다라는 영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했던 그러한 죄책감과 속죄가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란 것을 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영화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영화의 내용을 들어가 보자면 원작이 쓰인 시대상을 생각해 볼게요. 이 영화에서 여성 서사의 비중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전에도 이런 부분이 살짝 나올 것인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작들을 귀향의 코드로 살펴보면 항상 배제되어 있던 인물들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번 오디세이아에서는 남자를 돕는 그런 장치적인 요소로 남지 않고 좀 더 주체적으로 변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 인물을 그렇게 보았는데 우선 오디세우스가 섬에서 회귀를 할 때 옆에 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은 칼립소입니다. 아마도 신 정도로 보이는데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망각의 꽃잎 같은 걸 주거든요. 그 꽃잎을 먹이면서 트라우마를 잊게 하고 달콤한 영원을 건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 섬 안에서 망각으로 인해서 달콤하게 행복했으나 이 귀향을 해야 한다는 본능은 사라지지 않은 채 점차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내 인물들 중에 칼립소가 특히 좀 기능적으로 사용됐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녀가 주는 망각은 오디세우스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끝내 뿌리치는 과정으로 결국 오디세우스의 귀향의 본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아테네의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아테네는 배우 젠데이아가 연기를 맡았는데 잘 보면 트로이 전쟁에서 끌려와가지고 오디세우스 앞에서 목을 베이는 그 여자 사제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 원래는 신이란 말이죠. 전쟁의 신, 지혜의 신이지 않습니까? 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사제의 모습으로 현신해서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테네의 그러한 모습은 여신이 강림했다라기보다는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의 헌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아테네에게 왜 신들은 우리에게 모호한 말로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왜 부하들이 먹으면 안 되는 소를 먹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도 나타나면서 약간 멘탈 케어하는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신을 돌보면서 말동무도하는 수호신처럼도 보이지만 그의 죄책감이 빚어낸 형상으로서 그러한 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키르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작에서 키르케는 남자들을 홀려서 돼지로 바꾸는 마녀로만 묘사가 되지만 영화에서는 뱃사람들이라고 하죠. 바다 건너 온 사람들, 약간 해적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마녀로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남자였을 거잖아요. 그 남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제우스의 법을 잘 따라서 그냥 대접만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극중의 시대상을 보면 점점 그 제우스의 법이 무너져 가고 있고 서로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와중에 그 마녀는 자기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 혹은 고통을 줬던 그러한 선원들을 음식을 먹여서 동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마녀가 그러한 마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정리하자면 약탈과 폭력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에서 기인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대목에서 트로이 전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트로이에서 벌어진 학살극에 피해자 자리를 되비춰주는 그런 은유로도 읽혔어요. 실제 트로이가 함락되는 밤을 나중에 오디세우스의 회상으로 영화가 비춰주게 되는데 제가 본 전쟁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군인이 남자였고 민간을 턴다고 해도 뭔가 도망가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극중에서는 군인, 민간인, 여자, 아이, 노인, 뭐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다 무차별하게 죽였거든요. 그러한 반인륜적인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르케의 분노에게 씌워서 보인 감독의 노림수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가 남아있는데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하러 떠나자 구원자들이 성에 들이닥치고 자기 조부의 의수를 다 짜면 재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배를 짜다가 밤에는 풀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여인이죠. 이 페넬로페라는 인물은 오디세이에서 가장 공들여서 다시 쓴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라진 20년 동안 재혼을 거부하고 빈 왕자를 지켜낸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뭔가 초연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대사 하나로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말해버립니다. 그녀가 기다린 것은 이타카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오디세우스 그 자체라고요. 왕자를 탐낸 게 아니라 왕국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기다린 정실한 아내로서 그린 것이죠. 이 시점에서 그녀는 트로이 전쟁을 불러일으킨 헬레네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궁을 가득 메운 구원자들을 차라리 불태워버렸으면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만 재혼하라며 권유하는 모습에서도 끝까지 재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기존의 수동적이던 여성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지로 밀어붙이는 강인한 사랑을 지키는 여성으로 잘 그려낸 것 같았습니다. 원작의 순종적인 아내를 이렇게 해석한 것을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오디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제우스의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고대 그리스인이 크세니아라고 부른 이 제우스의 법은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서로 신뢰를 하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해라 라는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신뢰가 살아있던 청동기 시대의 법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용과 신뢰로 점차 높아져왔던 문명이 이 법이 깨지면서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극중의 트로이 전쟁 자체가 이 법이 점점 깨지면서 사회가 혼란과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는 이 법을 어기거나 혹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트로이 목마로 환대의 신뢰를 짓밟은 오디세우스가 있고 손님을 짐승으로 바꾸는 키르케가 있습니다. 또 남의 집에 눌러 앉아서 페넬로페를 괴롭히는 그 거렁뱅이 같은 구혼자들도 제우스의 법을 악용한 사례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법을 무너뜨린 겁니다. 넓게 보자면 서로를 향한 이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쟁과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청동기 문명이 실제로 무너지던 시기와 겹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전쟁과도 살짝 이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 와 3000년 전에는 저랬구나가 아니라 오늘날의 뉴스로 읽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짝 덧붙이자면 저는 영화의 다인종 캐스팅이 그렇게 눈에 밟히지는 않았어요. 특히 흑인의 헬레네가 엄청나게 캐스팅 논란이 됐었잖아요. 영화를 막상 들여다보니까 흑인 헬레네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인종이 섞인 느낌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면 CG 없이 찍는 그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고집이 이번 오디세이에서도 곳곳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식인 괴물들을 CG 없이 찍은 것인데 일단 외눈 거인인 폴리페모스부터 보자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리스 남부의 실제 동굴에 18m짜리 대형 퍼펫을 직접 세우고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또 자연광으로 찍었는데요. 여기에 배우 빌 어윈을 붙였습니다. 빌 어윈은 인터스텔라에서 로봇 타스를 연기하고 조정했던 배우입니다. 그가 동굴 안에서 목소리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넣고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보이게 올려다 보이게 잡아서 그 거대함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숲에서 나오는 식인 거인의 모습들도 원근감과 배우들의 그런 신체적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150cm 정도 되는 배우들의 갑옷을 입히고 뒷모습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2m가 넘는 배우들을 거인으로 분장시켜서 원급법을 최대한 줘가지고 웅장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맷 데이먼의 대역으로서는 137cm의 신장을 가진 여성 스톰트맨이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의 고집이 왜 중요하냐면요. 디지털로 괴물을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 카메라 가까이에 있는 2m가 넘는 배우들의 실제 움직임을 그대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생동감 자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해외 평단이 한 목소리로 짚는 것은 당연 영화의 규모입니다. 촬영 감독 호이터 판 호이테마가 모래와 덤불과 바다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장관을 잘 담았는데요. 이러한 풍경을 아이맥스로 담아서 정말 경외감이 든다고 버라이어티는 적었습니다. 거기에 예란손에 음악이 더해지면서 스케일을 좀 더 깊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떤 비평에서는 오디세이의 스케일이 70mm 아이맥스를 넘어선다고 표현했습니다. 피와 천둥으로 가득한 거대한 활극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들이 당부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아이맥스로 꼭 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IMAX로 보지 못했지만 초반 부분에서는 화면이 좀 작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영화만큼은 스크린 크기가 곧 경험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원작과 달라진 영화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영화에서는 신들의 모습을 지웁니다. 아테네를 제외하고요. 원작에서는 신이 수시로 끼어드는 거의 주연급의 역할인데 놀라는 그 초자연적인 부분을 대부분 걷어냅니다. 아테네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신이 강림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오디세우스가 죄책감으로 빚어낸 환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는 다르게 결말을 구원해주고 매듭 지어질 신이 없는 것이죠. 모든 책임이 인간의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가 알아보는 장면도 달라집니다. 원작에서는 그 유명한 침대 시험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위에 지어 옮길 수 없는 침대의 비밀로 부부가 서로를 알아보는데 영화에서는 이걸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받은 아테네의 핀으로 대체합니다. 부부 사이에 뿌리 내린 비밀 대신에요.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혼처럼 원작에는 없는 인물을 들여와서 죄책감의 목소리를 맡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결말으로 볼 수 있는데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복귀하여서 아내와 함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논란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의 왕위를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넘기고 오디세우스는 아내인 페넬로페와 함께 서쪽으로 망자들을 기리러 가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유배를 떠나는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왕을 되찾아주는 결말이 아니라 왕위를 내려놓은 결말로 이야기를 닫은 셈입니다. 물론 영화에서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본 것은 원작을 보지 않으면 흐름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부에 오디세우스의 회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외눈박이 거인도 나오고 식인 괴물도 나오고 마녀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 식인 괴물이 나왔을 때 왜 움직이는 숲에서 식인 괴물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 거인이 나왔을 때는 정말 좀 잉스럽달까 좀 붕 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찝냐면 후반부에는 결이 달라진다라는 점 때문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인물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전반부에서는 그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마녀의 이름도 나오고 칼립소의 이름도 나오고 무슨 이름이 다 나옵니다. 뭔가 설명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망자의 섬에서 예언으로 미리 뭔가 일어날지를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초반의 불친절함과 후반의 그러한 친절함의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원작의 고증과 그러한 시청각적인 충격에 무게를 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대가로 초반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는 진입장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망자의 섬에서요. 그 예언으로 모든 걸 다 말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좀 건너뛰기 버튼을 본 것 같은 그런 급전개스러움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단점인데요. 뭔가 액션씬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3부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다 좋았는데 마지막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걸렸던 그 대규모 액션씬 있잖아요. 비판을 받았었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구혼자들을 물리칠 때 그 도끼 들고 그 뱅글뱅글 도는 게 왜 그렇게 좀 없어 보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화살촉 가지고 요 쪽쪽쪽 찌르는 것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액션씬이 굉장히 많은데 전쟁씬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찍었으나 그와 다르게 액션씬 같은 부분은 좀 크리스토퍼 놀란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놀란의 오디세이는 귀향의 영웅담을 속죄의 이야기로 다시 쓴 작품이라고 봅니다. 가장 오래된 소리로 관객을 청동기 시대로 데리고 간 다음에 뒤섞인 시간으로 기억과 죄책감을 겹쳐놓고 여자들과 이름 없는 병사의 얼굴으로 승리의 값을 청구하는 것이죠. 원작을 모르면 초반에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분명하고 액션씬이 논란스러웠지만 영웅을 내려놓고 인간을 세운 그 선택이니만큼 저는 오래 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저의 뇌피셜이 아주 많이 들어간 리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초반에는 살짝 실망한 감이 있었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달까라는 느낌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
다음에 집에 와서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이 오디세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차가 우려나듯이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점을 1점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오디세이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아이맥스나 제가 영화를 보니까 한 4D 정도로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됐어,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꼼꼼히 알 필요는 없으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좀 벙이 안 찝니다. 초반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 외눈박이 거인은 뭐야? 식인 거인은 뭐야? 왜 숲이 움직이지? 왜 어디로 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조금 찾아가서 보면 좀 더 영화를 잘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하이프가 떠있다면 하이프 꼭 눌러주세요. 저의 채널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90% 이상이 저를 구독하지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구독자 수를 많이 모으고 싶은 만큼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오디세이에 대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쁜 댓글을 보면 주인장이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더 봐요.